오늘도 첫 코너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오늘 이제 나갈 내용 중에 주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6가지 사유를 들었고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좀 정리를 요약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윤 총장의 입장은 또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제 보통 어떤 감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입장 전달도 이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지금 추장관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혐의라는 것이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6가지라고 합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 6가지 혐의 외에도 뭐 다른 혐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겼는데 어쨌든 혐의가 확인됐다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고요. 이에 예. 따라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고 징계를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징계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 징계 관련 법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직무배제 사유를 법무부에서 밝힌 것은 6가지인데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감찰 수사를 방해한 것,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 그리고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을 방해한 것,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을 비롯한 6가지 혐의를 지금 법무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의 입장은 전혀 다른데 대검의 입장을 전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 언론사 사주인 홍석현 씨와의 만남에 대해서 대검 측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만난 후에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네.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특히 이번 조치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또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직무배제에 대한 명령을 집행정지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직까지 뭐 뚜렷한 것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아마 오늘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뉴스를 보시면 정치권의 반응도 제각각인데 어쨌든 이것이 흔한 일이 아니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초유의 그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 두 분은 그 사유까지 지금 6가지 사유를 같이 이제 조목조목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법무부 장관이 그 현직 검찰총장을 이렇게 징계 청구하고 직무 배제하는 게 사상 초유라고 얘기했는데 헌정사상 처음이죠. 물론 예전에 뭐 국정원 대표 수사하려고 했던 최동욱 검찰총장 네. 그때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다른 사유로 사적인 사유로 이제 좀 쳐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그냥 즉각 사표를 냈기 때문에 별도로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갈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보는 사람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윤 총장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식물총장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임기가 뭐 조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윤 총장을 어떻게 보면 물러나게 하는 뭔가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침묵을 했다.
이 부분은 뭔가 암묵적인 동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낙연 대표가 또 여기에 따라서 빨리 윤석열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일단 뭔가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직무 배제가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6가지를 들여다봤는데 일단 딱 잡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총장의 직무 배제까지 갈 사유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유는 무엇인가? 지금 국정 주요 사건 수사에서 뭔가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윷털이 박힌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첫 번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두 번째는 조국 전 장관 비리 사건, 가족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때부터 우리 윤 총장님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 최근에 이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집행 과정에서 위법이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임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또 도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이런 식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정말 검찰개혁의 완성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역사를 썼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의 흑역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분기점이 될 것인지 곧 평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혐의 6가지 내용에 있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릴 만한 사유인지 아닌지 법적인 것으로 검토해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내용을.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불법 사찰 논란은 근데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네. 정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와 검찰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검찰과 법원을 볼 때 누가 더 인권 친화적이냐라고 했을 때 양쪽이 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법관들이 보통 인권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영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꼭 구속을 해야 되냐를 보는 거예요. 이거 꼭 구속을 해야 돼? 도주할 우려가 어떻게 보면 없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예. 법원의 어떤 영장 청구 기각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검찰과 법원 간의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입장차가 굉장히 커서 막 뭐 좀 뭐 물밑에서 싸움한다 이런 말 나올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과 법관들을 자꾸 분리시키는 이유는 검찰은 말 그대로 기소를 해서 구형을 해서 그런 입장인 것이고 법원은 이 수사 과정이 제대로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형량을 내릴 만큼의 수사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지를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법관들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이나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만약 법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여야 정치적인 걸로 따질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어제 브리핑한 내용이 저는 전부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징계를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다고 할 때 자세한 증거나 이런 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징계위원회에 갔을 때 공개가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지금 추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이 뭐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감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총장 비서실에 전화해서 일정을 잡자 그랬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한 것은 네. 이것은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공무원인 이상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검찰총장인데 감히라는 것을 읽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그냥 감찰에 응하고 떳떳하게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감찰 과정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이게 직무배제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항상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또 감사기관도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도 그렇게 했다라면 오히려 더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불법 사찰 판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불법 사찰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중대한 사유가 된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불법 사찰이라는 게 맞는지를 한번 또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울산 사건하고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봤느냐, 뭐 주요적인 이 판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판결을 했는가, 그리고 세평은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 법 연구에 가입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는 건데, 이거를 정리한 보고서를 대검찰청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해서 보고를 하니까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들이라는 게 우리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은 불법 사찰 그러면 뭔가 숨어서 몰래 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자료들 자체가 인터넷이나 법조인 대관 판결 자료 이렇게 오픈된 것들을 정리한 자료라는 것이죠. 하나 문제점이 되는 거는 기존에 이런 것이 검찰의 관행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이전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명박 대통령 수사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네. 만약에 이런 식의 검찰의 관행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 유지의 의무가 있고 또 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사는 검찰이나 변호사나 다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이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검찰의 관행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징계위원회 얘기하셨는데요. 예. 저는 징계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징계위원회 자체가 법무부 소속인데 위원장과 그 위원들이 다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물론 징계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빠지고 대리가 들어가지만은 지금의 어떤 시스템이라면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추미애 장관이 이걸 이유로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법원에서 아까 말했던 뭐 효력정지 가처분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근데 불법 사찰에 관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징계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의도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원래 징계위원회는 그 기관의 장애위원장을 맡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장관 때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무부를 보더라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게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것인지는 아니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 법 연구에 가입 여부, 가족관계, 개인 취미가 도대체 검찰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들이 이런 사건에 이런 판결을 할 사람인데 혹시 너무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된 관계자와 어떤 관계성이 있으니까 이건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데, 도대체 우리 법 연구에 가입 여부하고 가족관계, 개인 취미가 무슨 근거로 검찰에서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윤 총장이 보고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저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설사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도덕적으로도 일반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이 좀 많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아마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한 바 정치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언행을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지금 검찰 내부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또 내부에서 나뉘고 온갖 갑론을박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검찰총장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다독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언행이 오히려 이런 것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직무배제 사유 중에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좀 와닿지 않는 것이 대권 주자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르내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직무배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요. 아까 그 징계위원회 구조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만든 건 아니고 기존의 구조죠.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짜졌느냐. 장관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구성이라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아까 말했듯이 인권 친화적인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 왜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작년에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을 했을 때도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 이르러서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이라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과 검찰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이 답해라. 이것도 참 이상한 구조다. 만약 대통령이 나서도 그런다면 아니 감찰 기구인 법무부가 있는데 왜 대통령이 나서냐 이런 반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자꾸 대통령이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감독 기구를 맡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법원에서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설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했고 여권에서 당시 윤 총장에게 기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임명을 했을 때와 달라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장관들은 계속 대통령이 임기 끝까지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이 장관이 뭐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업무 수행을 잘했지만 피로도가 높아져서 바꿔야 되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윤 총장의 징계와 연관해서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윤 총장이 앞으로 조치를 기다릴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지를 한 말씀씩 예상을 해 주신다면 지금 뭐 상당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장모도 지금 그렇고 부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압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윤 총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 총장이 물러난다면 검찰개혁이 완성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저도 늘 강조합니다만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검찰 중립성을 함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정치인 장관이 와서 만약에 검찰에 개입을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것이라 윤 총장은 아마 지금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싸움의 끝은 한 사람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강의를 들었던 최장집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후한 린치의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공고화되고 많이 발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과연 진전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는 조만간 역사가 평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걸 좀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가 검찰총장을 맡은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주의해야 된다라고 본 것은 그동안 어느 정권에서든 정권의 초기와 말기에 보였던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윤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마치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될 야당의 역할을 검찰총장이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가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그것도 과연 외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수사 검사들이 다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도 끝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좀 계속 지켜보면서 뭐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학 교수들이 수업 중에 했다는 문제적 발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뉴스가 둘 다 대학 교수들의 문제적 발언에 관한 뉴스가 있어요. 같이 묶어서 저희가 좀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문제적 발언입니다. 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성병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대로 옮긴다면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국 출장 등을 가면은 접대를 받거나 매춘부하고 관계를 많이 한다.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 그럴 때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된다. 성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학생들 수업 듣는 여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해외 출장 간다고 하면 반드시 콘돔을 챙겨주는 습관을 가져라. 그런 지혜를 갖고 살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A 교수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뭐 단순히 전공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남성들이 동남아시아
러시아에 가서 성매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매독균이나 임질균 이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병 예방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부적절한 사례는 지금 모 교대 교수인데 여기는 또 여자 교수였습니다. 네. 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학생을 상대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여자랑 무엇을 하고 싶니? 여자를 보면 키스하고 싶지? 막 만지고 싶지? 이런 이야기를 남학생을 지정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받은 남학생이 어떤 입장을 표했냐면 수강생 모두가 지켜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죠.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당황을 했다. 예. 그리고 이 남학생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답을 피했는데 이 교수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답하기를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학교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두 교수 모두 다 뭐 본인은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적 목적이다. 근데 이런 표현을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좀 일단 이 표현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 시작 전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라고 우리가 대화를 네.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학이라는 곳이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보통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인품도 훌륭하다라는 예.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대학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은 여학생들도 굉장히 반발을 했지만 이 부분에 들은 남성들도 굉장히 반발을 그렇죠.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 모든 남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마치 대다수 남성들이 해외 출장 가면 뭐 성매매를 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런 통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교육적 목적이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이 거기에 피임 기구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걸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네.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좀 해당 대학에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대부분 이제 커지는 경우 보면 대학 측에서 이거 좀 숨기려고 하다가 넘어간다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처벌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사례도 보니까 아마 그 대학의 학생들이 양성평등센터나 뭐 이런 데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정확히 센터에 했는지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기 단계부터 사실 빨리 대응을 해주는 것이 뭐 굉장히 깔끔한 일처리가 되는데 이게 커지다 보면 일파만파 뭐 개인정보 유출 뭐 등등의 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측에서 일단 좀 책임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참 부적절한 것이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남성들이 성적인 욕구를 못 참고 발산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남성은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네. 성적인 욕구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자제를 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고 성매매나 성접대 같은 거를 좀 기정사실로 너무 자연스러운 그렇죠. 걸로 받아들인 것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그 남학생에게 또 그런 질문한 것 그것조차 매우 부적절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여자를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들고 안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남학생이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 그렇죠. 수치심을 느꼈을 네, 수 있죠. 성적 수치심을 느꼈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두 분 교수님도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갖고 계셔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